9살 아들이 시댁만 다녀오면 울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예민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아이의 가방 속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들은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일요일 저녁 김소연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장을 향해 하얗게 번져나갔죠. 벽시계를 보니 6시 30분, 남편과 아들이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국간장을 한 숟갈 더 넣으며 무의식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반복되는 이 루틴이 이제는 몸에 배어버렸어요.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리릭,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 소연의 가슴이 미세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다녀왔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소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준호가 구두를 벗고 있었고 그 뒤로 9살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평소 활발한 아이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할머니 댁 재미있었어?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재는 신발을 벗자마자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죠. 방문을 살짝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닫지 않고 살며시 밀어 닫은 소리였어요. 소연은 그 문틈으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민재가 또... 소연이 준호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어머니가 이것저것 시키셔서.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민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밥 먹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 안 고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소연이 침대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말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소연은 준호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애 교육 좀 시키는 거지, 뭐. 소연의 손이 국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교육이요? 민재가 울고 있잖아요. 준호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 할머니한테 혼나면 좀 삐지는 거지.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국간장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소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민재 방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이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죠. 소연은 물기를 닦지 않은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시댁만 다녀오면 저렇게 우는 걸까? 의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방 조명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 단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몇몇 집에서만 불빛이 깜빡였어요. 공사 예정 펜스가 멀리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저녁 풍경이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호와 달리 소연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민재의 흐느낌, 움츠린 어깨,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만이 어둠 속에서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소연은 민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밝게 웃고 숙제도 잘했어요. 친구들과 통화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민재의 표정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재는 저녁을 반쯤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시 일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민재는 말수가 적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옷을 챙기며 민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할머니 기다리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신발을 신었죠. 소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확인해야 해. 소연은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외근 다닐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작은 스크래치가 가득했죠. 소연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민재의 흐느끼는 모습이 떠올랐고 소연은 녹음 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잠깐만. 가방을 내려놓은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가방에 뭐 하나만 넣어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믿어도 돼?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민재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아이는 꾹 참았습니다. 소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죠. 준호가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해? 늦겠어.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가. 조심히 다녀와. 민재는 엄마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준호를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소연은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들어왔죠. 민재의 얼굴은 또 한 번 굳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민재는 이번에도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소연은 저녁을 차리면서도 민재의 가방만 생각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혹시 들킨 건 아닐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저녁 식사는 또 한 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민재 방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민재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소연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민재는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 거실로 가져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조명을 낮추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짧은 신호음이 울렸고 이어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차 소리, 문 여는 소리,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인사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식탁에 앉은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대답 크게 해. 남의 집에서 컸다고 내가 사람 되겠니? 소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의 집에서 컸다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소연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곤거리는 속삭임이었어요. 엄마마, 애가 들으면.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지만 소연은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붙잡으려 할수록 머릿속이 하얘졌죠.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남의 집에서 컸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둠. 그 안에서 잠들어 있을 아이.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3시 소연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다시 잠갔어요. 물소리가 녹음기 소리를 가릴까봐 신경 쓰였거든요. 녹음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벌써 7번째였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소연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 크게 해. 남의 집에서 컸다고 내가 사람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속삭임. 어머님, 애가 들으면. 소연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죠. 애가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인데. 시어머니의 대답 뒤로 다시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호의 여동생 박수진이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녹음기를 움켜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 씨가 왜 거기 있었지? 준호는 매주 일요일 민재만 데리고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소연에게는 어머니가 손자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었죠. 그런데 수진이 거기 있었다는 건 가족 모임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소연만 빼고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걸까? 아니, 애초에 초대라는 게 있었던 걸까? 소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수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컸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민재는 남의 집에서 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소연과 준호 곁에서 자랐죠.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한 걸까? 기억이 갑자기 출산 무렵으로 휘청 돌아갔습니다. 9년 전 민재를 낳던 날, 소연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어요. 진통이 심해서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었죠.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릿해졌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산후조리원 방이었습니다. 희미한 마취 냄새, 하얀 천장, 옆에 누워있던 아기. 그날 친정어머니가 병실에 와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 내가 많이 피곤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소연은 그때 너무 피곤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보고 울음소리를 듣고 그저 안도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기를 처음 본 기억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는 기억도 첫 수유를 했다는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그저 산후조리원 방에서 깨어나니
옆 침대에 아기가 있었을 뿐이었죠.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제로 낳은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부엌 식탁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소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병원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진료 기록을 찾았죠. 출산 당시 병원 기록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라는 회색 글자였어요. 자세한 수술 기록이나 출산 기록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았어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후 퇴원할 때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서류는 우리가 직접 처리할게. 며느리는 몸조리나 해. 당시에는 고마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출생신고며 보험 서류며 복잡한 일들을 대신 해준다니 감사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시댁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한 걸까? 소연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파일 박스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혼인신고서, 등본, 민재 출생신고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소연은 출생신고서를 꺼내 들고 거실 조명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민재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신고인 란이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신고 날짜는 출산 후 일주일 뒤였어요. 소연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준호 혼자 신고했다고 들었지만 지금 보니 석연치 않았어요. 소연은 출생신고서를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의심이 얼룩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는데 이제는 온 마음을 뒤덮을 것만 같았죠. 내가 미친 걸까? 소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의 집에서 컸다고.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인지 아니면 준호인지 소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소연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민재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고요한 어둠만 보였어요.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 소연이 낳았다고 믿었던 9년을 함께한 아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은 민재를 학교에 보낸 뒤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했거든요. 주민센터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죠. 손은 계속 떨렸지만 소연은 꾹 참았습니다. 12번 고객님. 직원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은 창구 앞으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고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를 건넸죠. 여기요. 확인하세요. 소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소연, 배우자 박준호, 자녀 박민재. 모든 게 정확했어요. 특히 민재의 몰 안에는 분명하게 김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는 맞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주민센터를 나와 소연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엔 민재를 낳았던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본관으로 들어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년 전 출산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의무기록실 직원이 나타났어요. 본인 기록이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복사는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죠. 소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산 당시 차트, 수술 기록, 입원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연의 눈이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수술 기록 말미에 작은 메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 과다출혈, 유산 가능성 고지, 보호자 동의하에 안정. 소연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유산 가능성? 과다출혈? 소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아기가 건강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모가 있는 걸까? 소연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모가 무슨 뜻이죠?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남긴 메모 같은데요.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복사를 요청했지만 일부 개인정보 항목은 복사가 제한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소연은 허락된 부분만 복사해서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복사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산 가능성.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만약 유산 가능성이 있었다면 민재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 아니면 정말 유산이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다녀왔어.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준호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소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소연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왜 그래? 소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이건 뭐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 그때 유산했다고?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그땐 상황이 복잡했어.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잡했다는 말로 끝낼 거야? 나는 9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준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죠.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인데? 수진이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때 사고가 났어. 소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준호의 여동생 수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일까? 소연은 천천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기다렸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려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멀리서 민재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대는 도망갔고 수진이는 혼자였어. 어머니가 결정을 하셨어.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과다출혈로 위험했고 아기는 살릴 수 없었어. 준호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등록하자고 하셨어. 수진이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아기가 필요했으니까. 소연의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9년 동안 자신이 낳았다고 믿었던 아이. 밤마다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랑했던 아이.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는 흐느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준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소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얼굴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소연은 민재를 보고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아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재야, 방에 들어가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소연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소연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진정하라는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소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소연의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화요일 오후 소연은 시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늘은 반드시 와야 했어요.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를 학교에 보낸 뒤 혼자 차를 몰고 왔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연은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혼수장롱이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장식장에는 낡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죠. 유리문 안쪽으로 셔틀버스 모양 저금통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시댁에 와서 가지고 놀던 물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안 줘도 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준호한테 다 들었어. 병원까지 갔다며? 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알 권리? 넌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됐어. 괜히 파헤치고 난리야. 소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민재를 낳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넌 그 애를 키웠고 그 애는 잘 컸잖아. 소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권리?
그 애는 우리 집 피가 섞인 아이야. 수진이 낳았든 내가 낳았든 우리 박씨 집안 손자라는 건 변하지 않아.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사람일 뿐인가요?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준 건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괜히 이를 키우는구나.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소연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민재가 매주 시댁에서 울고 오는데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가 좀 약해서 그래.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소연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야? 지난주 일요일 민재 가방에 넣어뒀던 겁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소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신호음이 울리고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답 크게 해. 남의 집에서 컸다고 내가 사람 되겠니?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재의 떨리는 숨소리,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 그리고 손등을 때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짝짝. 시어머니의 억눌린 꾸지람도 이어졌습니다. 또 틀렸잖아. 이것도 못 외우니? 거실에 그 소리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녹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핏줄이 중요하시다면서. 소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 아이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이야. 애가 버릇없이 크면 안 되잖아.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손을 때리고 남의 집에서 컸다고 말하는 게 교육인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준호를 보며 일어섰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어머님이 민재한테 이러고 있었다는 거.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몰래 녹음했어? 소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몰래 녹음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이러는 게. 그만.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연의 말을 끊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때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세 사람 모두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일찍 끝났는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쁜 애야? 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도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난 엄마가 낳지 않은 아이라서. 민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애야? 소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재에게 달려가 아이를 꽉 안았어요. 아니야, 민재야. 넌 나쁜 애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준호를 밀쳐냈어요. 아빠도 거짓말했잖아. 민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다들 나한테 거짓말했어. 준호는 손을 내밀었지만 민재는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소연은 민재를 감싸며 일어섰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싫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죠.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준호가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소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우리 집으로.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소연은 민재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재의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뒤에서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차에 탄 소연은 민재를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소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은 시동을 걸고 시댁을 떠났어요. 백미러에 비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댁을 나온 후 소연과 민재는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소연은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줬죠. 민재는 예전보다 엄마 곁에 더 붙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했고 새벽에 깨어 엄마를 찾곤 했어요. 목요일 오후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김소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구민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9년 전 제왕절개 수술 받으셨을 때 제가 밤샘 근무를 했었어요. 최근에 미수령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록이 없는 일이 있어서요.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소연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금요일 소연은 민재를 학교에 보낸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 맞은편 작은 카페였어요. 소연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여성은 소연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소연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미라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병원 규정상 환자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란을 바라봤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라면. 미란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9년 전 그날 밤이요.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두 집안이 거의 동시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소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어요.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쪽은 유산 위험이 있는 산모, 그게 소연 씨였고요. 다른 한쪽은 응급분만이 필요한 산모였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연 씨는 과다출혈로 수술실에 들어가셨죠. 아기는 안타깝게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심박동이 멈춘 상태였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다른 산모는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25살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분도 같은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냈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했어요. 하지만 산모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후합병증으로 결국 못 넘기셨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거든요.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어요.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었는데 두 산모의 보호자셨습니다. 시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였을 거예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시더니 결정을 하시더군요. 어떤 결정이요? 소연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산모가 기력이 약해서 기억이 흐릴 거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소연 씨 아기로 등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란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두 산모가 모두 같은 가족이고 한쪽은 아기를 잃었고 한쪽은 엄마를 잃었으니 이게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난처해 하셨지만 가족 간 합의라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차트에는 박준석, 이민아 씨 부부로 되어 있었어요. 소연 씨 남편분의 남동생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의 남동생, 준석. 소연은 준석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해외로 발령나서 연락이 어렵다고만 했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로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 다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분은 현장에서, 산모분은 병원에서, 아기만 남았어요. 소연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신입이었고 어르신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간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소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고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민재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요. 미란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재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예요. 미란은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잘 컸네요. 엄마 닮았어요. 소연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닮지 않았어요. 저희 핏줄이 아니니까. 하지만 엄마잖아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9년을 키우셨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 아닐까요? 소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어도 내가 엄마였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미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미란도 일어서며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를 잘 지켜주세요. 그 아이 부모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재는 소연이 지켜야 할 아이였어요. 핏줄이 아니더라도, 아니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소연은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지키는 선택. 토요일 오전 소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족 모임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과 수진 씨도 모두 불러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 시댁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준호, 수진 그리고 소연과 민재였죠. 민재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연과 민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간호사 정미란 씨의 진술서입니다. 9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소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받은 당시 기록 사본입니다. 제가 유산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날 밤 다른 산모가 응급분만 후 사망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소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녹음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의 집에서 컸다고 내가 사람 되겠니? 민재를 때리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재는 엄마 옆구리에 얼굴을 묻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 앞에서 사실을 감추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소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듯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안 체면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죽고 미나까지 떠나고 아기만 남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손자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수진이한테 맡길 수도 없었어. 수진이는 그때 아직 어렸고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너는 그때 아기를 잃었고 나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는 키울 아이가 필요하고 민재한테는 엄마가 필요했으니까. 그땐 그게 옳다고 믿었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소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지만 그게 모든 걸 용서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내가 민재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계속 불안했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민재를 버릴까봐. 그래서 민재한테 더 엄하게 했어. 내가 버려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민재가 강해지길 바랐어. 소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소연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널 믿지 못했고 아이를 지키지도 못했어.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만 생각했어. 내가 진실을 알면 우리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비겁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준호를 내려다봤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소연 앞으로 왔습니다. 언니, 저도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준석 오빠가 죽고 올케 언니까지 떠나고 저는 너무 어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어요. 민재를 보면서도 미안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소연과 민재가 있었습니다. 알 권리도 선택할 권리도 없이 말이에요. 소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재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안았어요. 민재야. 소연이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지 않았대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연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날 엄마로 불러줬잖아. 내가 내 품에서 자랐잖아. 그게 전부야. 민재는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도 엄마가 좋아.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 소연은 민재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소연의 아이였어요. 잠시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안 가면 안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재를 바라봤어요. 소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분간은 아니야.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편한 곳이 먼저야.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민재한테 잘못했어. 시간을 줄게. 소연은 민재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원할 때, 민재가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은 곧 경계선의 선언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시댁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민재를 지키는 건 엄마인 소연의 몫이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며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민재 편에 설게. 소연은 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재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지?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가자.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소연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재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지? 소연은 민재를 안아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민재는 엄마 목에 팔을 감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탄 소연은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후회와 미안함. 소연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는 소연과 민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 누구의 결정도 누구의 체면도 아닌 오직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 차는 시댁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뒷자리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소연은 룸미러로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나무에도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민재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시댁과의 대면 이후 소연은 민재를 위해 상담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씩 놀이치료를 받았죠.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민재는 상담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엄마, 나 이상한 애야? 민재가 물었을 때 소연은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야. 상담 선생님은 민재가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민재가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놀이치료 시간에는 인형극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소연에게도 조언을 해주었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민재가 언제든 엄마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소연은 집에서도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나갔어요. 민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축구했어. 급식이 맛있었어.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소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도 변화했습니다. 시댁대면 이후 준호는 소연에게 가족 상담을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상담받아보자.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소연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준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를 위해서라도 가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심을 보여줘야 해요. 준호는 매주 토요일 오전 가족 상담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상담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했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준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부부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오해가 쌓이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소연과 준호는 집에서도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민재가 상담 선생님께 칭찬받았대.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시어머니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준호를 통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민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소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를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달 전 소연은 민재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재가 먼저 제안했었어요. 엄마, 할머니 한번 보고 싶어? 소연은 놀랐지만 민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시어머니와 만났죠.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민재는 할머니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소연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어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소연도 함께 갔지만 시어머니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할머니와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민재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녁, 소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댁에 다녀온 날이 아니었죠. 저녁을 먹으며 민재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더 이상 일요일 저녁에 울음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어요.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두려운 날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봄비가 흩날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민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길가가 온통 분홍빛이었어요. 민재는 떨어진 꽃잎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예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소연은 녹음기를 닦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의 녹음, 시어머니의 목소리, 민재의 흐느낌,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파일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재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재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녹음 좀 할 건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줄래? 민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엄마, 오늘 과학실험 발표했는데 엄청 잘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가 제일 창의적이래. 친구들도 박수 쳐줬어. 나 진짜 기분 좋았어. 민재는 신나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실험 내용, 친구들 반응, 점심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소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녹음기 속 소리가 울음이 아니라 내 웃음이니까. 민재는 엄마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하늘을 날아 땅으로 내려앉았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핏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민재는 소연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민재를 선택했고 민재도 소연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소연은 저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금방 될 거예요. 민재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나 오늘 발표 잘했어. 준호는 민재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학교 이야기를 했고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재를 재운 뒤 소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 오늘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아이의 엄마다. 핏줄이 아니어도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소연은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위한 녹음은 필요 없었어요. 남은 건 사랑과 추억을 담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는 준호가 자고 있었고 민재 방에서는 고요한 숨소리만 들렸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고 시댁과의 관계도 여전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옆에 있고 소연이 민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민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엄마와 아들로,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소연은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피가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가족이란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가는 마음의 자리니까요. 아이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데 9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